잠깐 잘 쉬셨나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융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융의 상담 목표와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융에 대해서 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융에 대한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개성화 개념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와 차이점에 대해서 첫 시간에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정신 구조서부터 해서 이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신 구조, 원형에 대한 개념, 원형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동질성과 확충성, 개성화에 대해서 쭉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잠깐 전에 이제 쭉 살펴봤고, 그 전에 인간관, 프로이드와 이제 융의 비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융과 프로이드를 저는 자꾸 이제 결부시켜서 제가 이게 스위치가 이제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안에서 융을 얘기하면서 프로이드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데, 죄송하고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자꾸 스위치가 이렇게 켜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러한 어떠한 자꾸 이제 융을 배울 때마다, 융을 공부할 때마다, 프로이드와 얼마나 끈끈한 사이였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이 둘이 어떠한 관계였을까, 어떠한, 학문적으로 어떠한 연결을 갖고, 얼마나 서로에 대한 접촉점이 컸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딱 연결되는 무엇인가가 있을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의식하는데도 그 의식 안에서 자꾸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말이 나와 버리는 거죠. 죄송하고요. 그런 것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쭉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상담의 목표는 뭔가, 융은 도대체 이 상담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 상담의 목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상담 목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합일, 자기 자신과 자신이 이제 합일이 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인 인류와의 합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이런 성숙 과정,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합일, 인류와의 합일, 이런 것들의 성숙 과정들을, 성숙 과정이 무엇이냐? 이러한 성숙 과정이 바로 개성화로 가는 과정이다. 개성화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경을 다초점을 맞췄는데 적응이 안 돼서 이게 글씨가 안 보여서 이걸 이렇게 써서 글씨는 잘 보이는데, 앞을 보면 이게 앞에도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아직 적응을 이러고 봐야 되나? 적응을 한 달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계속 뺐다꼈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담이었고요. 개성화를 지칭한다. 개성화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합의를 이루고 인류 집단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개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인의 자립성 과정에서 자유롭게 인정되는 곳에 진정한 공동체가 존재한다.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이 이제 공동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했고요. 상담의 치료 과정, 그러니까 상담의 치료 과정 중에서 중요한 목표는 환자를 불가능한 행복 속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행복을 계속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담의 치료의 장면에서 이제 오시는 내담자분들은 고통과 아픔, 이런 거,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일상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뭔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불가능한 행복 속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견딜 수 있는 강성과 철학적 인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상담의 목표이고요. 치료에 대해서 이게 내담자가 환자로 하여금 내담자나 이제 그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정신 원리를 의식화하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 원리를 의식화하고 개성화, 자기 실현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러한 그 융의 상담의 목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담의 이게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담의 과정을 이제 융은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상담의 과정은 처음에 고백 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째가 명료화 단계, 그리고 3번째가 교육 단계, 그리고 4번째를 변형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 단계, 명료화 단계, 교육 단계, 변형 단계를 한 단계씩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고백 단계에서 이제 변형 단계까지 쭉 이제 단계별로 이제 밟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백 단계는 무엇이냐? 고백 단계는 내담자가 자기의 개인사를 이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이제 생애사, 내담자의 생애사를 듣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담자의 생애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얘기함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만 함으로 인해서도 그것들이 정화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상담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정화를 경험하고,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하고,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자각하고,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강렬한 정서적 방출을 하고, 치료적 동맹관계. 그러니까 충분한, 상담자는 어때요? 충분한 신뢰감을 줘야겠죠. 내담자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무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겠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무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 그런 관계, 이제 처음에 이게 상담자가 와서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처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이런 정화 단계를 거치는 거, 고백을 통해서 치료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고백 단계이다. 이고요. 2번째로 이제 명료화 단계. 명료화 단계는 뭐냐면, 내담자가 갖는 증상,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마와 아니무스, 음영,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원형에 대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원형들에 대해서 현재 생활 상황의 고통, 자신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이나 역전이 등이 이제 탐색되는 단계가 명료화 단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이는 무의식의 원형적 자료가 치료자에게 투사되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정서적 화학적인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개인적 과거나 아동기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혹은 원형적 관계로부터 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전이적
또는 역전이적 투사 내에서 어느 정도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이 명료화 단계에서 전이를 이해하는 게 과정에서는 내담자는 치료자가 명료화하는 무의식적인 내용을 표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 내담자는 명료화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다. 전이를 통한 그 문제의 명료화 과정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이러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통찰을 하게 된다. 그런 단계가 이제 명료화 단계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명료화 단계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 상담자에 대한 전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인식하는 단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명료화 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교육 단계. 이러한 교육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담자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부적응적인 불균형적인 삶을 초래한 발달 과정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러한 문제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에 초래한 그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이것들이 현실적인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과거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의 힘들었던 부적응적이고 불균형적인 삶에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갇혀져 있는 가면, 페르소나와 자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페르소나와 자아에 대해서 충분히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가 이제 교육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가 변형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사회에 대한 적응을 넘어서 자기 실현, 단순한 사회 작용을 넘어서 이제 자기 실현, 개성화의 단계로 변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마지막 변형 단계가 개성화를 지향해가는 단계이다 라는 거. 그래서 프로이드의 상담 과정은 고백 단계, 융의 상담 과정은 진짜 의식을 해도 이렇게 안 되니 이게 문제예요, 제가. 고백 단계, 명료화 단계, 교육 단계, 변형 단계. 융은 이렇게 상담 과정을 4단계로 볼 수 있다. 융의 상담 과정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융의 상담 기법과 적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먼저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상담 기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연상, 이게 여기서 이제 단어 연상 검사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융의 상담 기법은 이렇게 쭉 보면 과학적인 측면도 있고요. 딱딱 떨어지면서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요. 초자연적인 그러한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융은 약간 뭔가 방법이 색다르면서도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융의 상담 기법은 단어 연상 검사, 우리가 지금 본 단어 연상 검사와 증상 분석, 그리고 꿈 분석,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여기 우리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연상 검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대상 인물의 이러한 단어들을 읽어주고, 단어들, 자극 단어들이 있죠. 옆에 우리 교재에 159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자극 단어들. 파랑, 나무, 빵, 램프, 부유한, 죄, 바늘, 수영,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반응과 신경증적인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실험 대상 인물에 이러한 단어들을 주고 단어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떠한 것들이 연상되십니까? 라고 이제 그 묻고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반응이나 그 반응의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그 볼 수 이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 연상 검사라고 해서 정상인의 반응과 신경질적인 환자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런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반응들이 과연 어떨까를 어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할까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 파랑이라는 단어를 딱 연상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예쁜이라고 했을까? 색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렇게 또 딱 그 자극 단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얼마나 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는 해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한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이제 단어 연상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 이런 측면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측정했다라는 것이고요. 증상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상 분석이라는 것은,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증상들에 초점을 두면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는 증상들에 초점을 두면서 그 내담자나 환자로 하여금 증상에 대해서 자유연상을 하도록 해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증상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자유연상을 하도록 해서 자유자재로 이제 연상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서 내담자의 이러한 가지고 있는 신경증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증상 분석. 프로이드의 정화법과 이제 유사하다. 라고 이제 우리 앞에서 정화법을 살펴봤죠. 정화법은 뭐예요?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융의 증상 분석이 이제 프로이드의 정화법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해야 돼. 정화법이란 것은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 응어리, 이게 뭔가 이게 상처, 이런 것들 언어들을 통해서 외부로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강박되어 있는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제 정화법인 것이죠. 이러한 증상 분석이 정화법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증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깔끔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치료자 해석이 잘 이루어졌을 때 치료 연상과 치료자의 해석 사이에서 치료자가 치료자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사이에서 내담자가 증상이 싹 없어지고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융은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꿈 분석이 있습니다. 꿈 분석. 꿈 분석은 융의 꿈 분석은 프로이드와 마찬가지인 거죠. 프로이드 견해와 마찬가지로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이렇게 왕도라고 보았죠.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제 꿈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이제 보았고요. 무의식적인 소망 이상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믿었죠. 융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그 꿈이 이용된다라고 보았는데, 첫 번째는 꿈은 미래 예견적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꿈이 개인이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경험과 사건을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이 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160페이지 교재의 160페이지에 살펴보면요. 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꿈에서 보고 그 다음날 친구가 전날 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자신의 예견적인, 그러니까 그 친구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거나 이런 것들. 꿈은 미래 예견적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꿈은 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은 어떤 정신구조의 지나친 발달을 보상함으로 인해서 상반되는 정신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그 정신구조에서 지나치게 발달을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과 상반되는 정신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꿈이다 라는 거. 꿈은 적응을 위한 노력이고 성격의 결함을 교정하려는 시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보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우 수줍어하는 사람이 파티에서 자신이 매우 사교적이고 활발한 역할을 하는 꿈을 꾸는 경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벤처기업을 세워 성공한 꿈을 꾸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꿈이 보상적인 차원이 있다 라고 이제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융은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꿈 분석들, 이러한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 꿈 분석을 하는 접근을 취하면서 각각의 꿈에 개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환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보고하는 일련의 꿈들을 분석하는 것을 융은 더 선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 논점, 문제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꿈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융은 꿈 분석에서 프로이드의 자유현상법 대신 확충법을 사용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확충법이 환자와 분석가가 상징들의 이해를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로 어떤 주제가 탐색될 때까지 같은 상징들을 계속 재평가하고 재해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치료 기법의 확충법을 이제 꿈 분석에서 이제 융은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융의 상담 기법에서 이제 우리 PPT 교재에는 이제 증상 분석, 꿈 분석이 나와 있고, 이제 사례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재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례사와 상징의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기법에서 사례사, 네 번째로 사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례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내담자의 생을 그 하나의 사례로 재구성하는 거,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이제 사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면서 그것들이 현재의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병적인 부분, 뭐 신경증적이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왜 이렇게 그 과거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왜 이러한 자신의 신경증적인 부분들이 발생했는가, 이러한 패턴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생애사를 재구성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례사이고요. 다섯 번째로 상징의 사용을 했는데, 상징의 사용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사고나 감정, 행동, 유발하는 충동의 힘, 역동성,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강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사용해서 과거의 지향적인 분석은 상징의 본능적인 기반을 반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분석은 그 상징의 본능적 기반을 해명하고요. 그 미래지향적인 분석은 완성이나 재생, 조화, 순화 등 인류의 동경을 해명한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과거 지향적인 그 분석은 인과론적인 환원적인 분석이고, 뒤에 나와 있는 미래지향적인 분석은 목적론적 분석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상징이 그러니까 상징이 이게 막 상징이 본능적인 그 충동과 욕구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견해에 이끌어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의 그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역동성과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융이 사용한 그 기법 중에 이제 그림 치료라는 것은 무의식의 감정이나 사고들을 표현하도록, 이제 여러분들 그림 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떠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안에서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이 내담자가 어떠한 사고와 인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떠한 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내담자의 그림을 보고, 이게 예술적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이제 그림 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MBTI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나가버렸죠? 이걸 어떻게 하죠? 이게 MBTI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MBTI는 아까도 이제 네 가지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외향과 내향, 반대되는 성향이죠.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그리고 판단과 인식, 그 가지를 4-4-16해서 16가지 이제 성격 유형으로 나타낸다 라고 이 MBTI를 만드는 기초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래서 이 사람의 MBTI가 이렇게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융에 대해서 상담의 기법과 상담의 목표와 상담의 기법과 적용까지 쭉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여기 우리 교재에 더 많은 내용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뒤에 상담 사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상담 사례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개인 심리학적 상담, 개인 심리학적 상담,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